북한이 화성 17형 발사 영상을 공개하며 ICBM 부대의 존재를 공식화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내일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다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연일 화성 17형 발사 성공을 자축하면서 후대를 위해서 핵병기를 양적으로 계속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핵무력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로 좀 보이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에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핵화 의지 표명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발코니에서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환호했고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또 문 전 대통령도 유엔에 가셔서 김정은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더라. 그러니 국제사회가 좀 제재도 풀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얘기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 북한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미 핵 무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미 여러 번 재확인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9월 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이미 헌법의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을 했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그리고 이번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이 핵무력을 억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국익이 침탈되면 언제라든지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고 천명한 것은 핵보유국 의지가 없으니 비핵화 얘기는 이제 꺼내지도 마라라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핵의 선제 타격권이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 그리고 정면 대결로 답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이후에 지금 선제 타격까지 거론을 한 것, 그거는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한 날이 18일이거든요. 그 하루 전날 최선희 외무상이죠. 외무상이 담화를 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한미일이 확장 억제와 관련된 그 정상들의 의지를 확고하게 했고 특히 미국이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의 아주 튼튼한 담보를 재확인하는 그런 이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최선희가 언급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대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그리고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이 대응이 정비례할 것이다. 더 맹렬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쏘고 이튿날 화성 17형 쏘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걸 질적 양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고 먼저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위적 조치로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당연한 것인데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대시 정책이 나온 것은 6.25 전쟁 때문입니다. 김일성이가 이 남침을 했고 결국 그것을 공산주의를 격퇴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격퇴 결의안, 유엔군 창설 결의안 그리고 거기에서
유엔군과 미군 젊은이들이 4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은 수없는 도발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공격연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북한은 결국은 모든 책임을 한미로 돌리면서 핵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의 어떤 그 핵무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선제 타격 언급도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확장 억제니 한미연합연습이니 전략사선 전개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걸 강요하고 협박하기 위한 그런 언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한편 북한이 이번 화성 17형 시험 발사 이후에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 그러니까 ICBM 부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대를 공개한 의도는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예, 결국은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 역량을, 성능을 검증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부대도 있고 기지도 있고 네. 모든 작전도 완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진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특히 김정은이 직접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를 향해서 상시 대비태세를 갖춰라. 훈련을 갖추고 언제 어느 때 명령이 떨어져도 즉각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구비해라 라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충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북한이 ICBM 화성 17형과 관련해서 자축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이나 다탄두 탑재 능력은 검증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이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ICBM으로 또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좀 그러리라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고각 발사를 보면 이 고도 6,000km, 그다음에 사거리는 1,000km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동안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정상 사거리로 발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재진입 기술이거든요. 이 재진입이 고각으로 발사하면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대기권 재진입하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진입의 역량이 검증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것도 제대로 된 그런 각도에서 제대로 된 사거리로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ICBM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북한도 작년 1월 달 8차 당대회에서 결정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탄두, 그다음에 고체 연료 이걸 계속 개발해 나가고 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걸 그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 1월 이후에 계속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각으로 다시 말하면 사거리, 화성 17형의 사거리를 약 15,000km 정도까지 보낼 수 있는 사거리, 비행 능력은 확보했지만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서 그다음에 탄두가 분리해서 여러 개의 탄두가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검증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 ICBM을 발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야 할 텐데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괌이라던가 하와이에 있는 이 인근 태평양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때문에 정상 발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정상 어떻게 발사를 하게 되면 그게 북한에 가지고 있는 기술로 정말 안전하게 안전한 위치에 안전한 비행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먼 거리를 발사한 게 4,500km. 지난번 화성 12형을 네. 발사한 것이거든요.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실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그렇게 실거리를 쏘면 미국 본토에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건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한다면 결국은 남태평양 쪽으로 발사해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영공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거리 사격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어린 딸을 데리고 이 시험 발사를 참관을 해서 이 부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뭐 어버이의 수령을 만들기 위함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발사장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간 것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도를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 일반적인 말하자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도 참 자녀를 길렀던 사람으로서는 참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친절하게 그 의도가 뭔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후대를 위해서, 후대의 평화를 위해서, 후대의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를 양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어린 딸을 데리고 나간 것은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걸 개발하는 거야.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함께 자기들의 그 화성 17형 북한의 표현을 빌자면 행성에서 가장 강한 가장 막강한 ICB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자신감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특징이 뭐냐면 애민 지도자, 자애로운 지도자. 그러니까 딸뿐 아니라 부인도 데리고 나왔고 또 여동생도 출동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두 혈통이 그대로 한 장소에 모인 겁니다. 거기 보면 김여정이 아주 격하게 기뻐하는 모습도 영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백두 혈통의 이 우두머리인 김정은의 대대적인 업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북한 노동신문 말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지도자의 그 판단이 옳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허리를 졸라매는 이런 판단,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딸까지 데려가서 업적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선전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했습니다만 당초 예상됐던 7차 핵실험의 시기는 계속해서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아무래도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부담되기 때문에 ICBM 발사를 통해서 대미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결국 이제 북한이 2018년 4월에 김정은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그 모라토리움의 핵심이 하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네. 하나는 핵실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4년 만에 파기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ICBM은 이미 이제 발사를 했고 남은 건 핵실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추가 제재라든지 규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아주고는 있는데 과연 핵실험까지 막아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거든요. 중국도 부담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된 유엔 결의에서 중국은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섣불리 카드를 쓰지 못하는 것도 중국을 의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생각해도 김정은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고 있는 것은 핵카드는 좀 두고 ICBM만 가지고도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고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계속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필요와 정치적인 필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김정은은 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이 성명을 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을 했습니다. 내일 열리게 될 유엔 안보리에서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다시 한번 좀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추가 제재 결의안이 사실상 그동안은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때문에 어렵다라는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리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지금 갈등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또 중국은 대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미국과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답을 내놓질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미국이 고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안보리가 열린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은 국제사회로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를 받기는 어렵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개적인 회의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아마도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 왜 거부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할 겁니다. 아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구테우스 총장이 미국의 꼭두각시다 이런 비난을 내놨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이런 비난 담화를 내놓은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북한에게 있어서 유엔은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 유엔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그 유엔이 6.25 전쟁의 김일성의 의도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그런 그 도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유엔은 북한으로 봤을 때는 유엔의 회원국으로 유엔 활동을 하지만 유엔은 정말 마음에 안 들죠. 최선희가 이번에 딱 시기에 맞게 담화를 발표한 것은 안보리를 염두에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웬만한 나라들은 북한의 불법 행동을 다 알지만 잘 모르는 나라들에게 이 상황은 미국이 잘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자유권적인 거고 유엔 헌정이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그 말하는 거는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나 되나? 미국의 호수아비나 꼭두각시 이런 노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북한의 그 요구를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지시할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